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 속살 주간 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여름에도 잡자, 아시죠? 바디로직 라이트. 통기성이 좋아서 한여름에도 쾌적. 신축성은 여전해서 내 몸에도 최적. 올여름도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라이트.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오늘 다시 월요 경제학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은 동행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주제로 고른 이유는 지난주에 폴 잭이라는 학자의 신경경제학 이야기를 드렸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야기와 연결된 이야기를 찾다가 상호성이라는 주제를 찾았고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동행의 경제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주류 경제학에서는 인간이 매우 이기적인 존재, 호모 에코노미쿠스 요걸 전제로 하죠. 그런데 경제학에서는 이에 반대하는 연구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이 광범위한 연구 중에 성과가 제일 큰 분야가 상호적 인간에 관한 연구입니다. 이걸 조금 유식한 말로 하면 호모 레시프로칸이라고 불러요. 예. 레시프로칸이라는 단어는 상호적인 관계라는 뜻이고요. 이제 주고받는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모 레시프로칸은 호모 에코노미쿠스에 반대되는 말로 서로 주고받는 인간 이런 뜻을 갖게 돼요. 인간의 본성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들이 주목하는 연구 분야가 영장류 연구입니다. 뭐 원숭이, 침팬지 이런 거요. 왜 경제학자들이나 인류학자들, 동물학자들이 영장류를 특히 주목하냐면 일단 인류가 영장류로부터 진화됐다는 걸 전제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때 영장류의 행동이 인류의 본성에 가까울 거다 이런 짐작을 일단 해요. 그럼 이제 많은 분들이 아니 인류의 본성을 알려면 인류를 직접 연구하면 되지. 왜 원숭이나 침팬지를 연구하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죠.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은요. 아무리 연구를 해도 본성을 연구하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적인 인격이라는 게 형성돼 버렸거든요.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사회적으로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서 후천성이 오히려 지배를 합니다. 본능보다는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 성인의 행동을 연구하는 건 본성이 아니라 후천성 연구에 가까워지죠. 예.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많이 인용하는 연구소가 독일의 막스 플랑크 진화연구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로 원숭이나 침팬지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막스 플랑크 진화인류연구소에서는 사람을 연구를 해도 성인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지 않아요. 24개월 미만의 아이들, 언어를 아직 배우지 못한 아이들, 사회성을 배우지 않았고 사회의 규범을 배우지 않은 아이들을 주로 연구를 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서 나온 연구에 주목하는데 그 이유가 영장류나 아이들에 대한 연구가 인간의 본성에 훨씬 더 가까울 거라고 믿는 거죠. 예. 여담입니다만 그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 한 실험 중에 아주 간단한 실험이 있습니다. 이거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도 24개월 미만의 아이가 있는 집에서는 바로 해볼 수 있는 되게 간단한 실험이에요. 예. 자녀분이 24개월 미만이거나 뭐 손주가 계시거나 조카가 있거나 하여튼 말을 배우지 않고 겨우 걸음마만 뗀 아이가 있으면 요 실험 바로 해보십시오. 겨우 걸음마만 뗀 아이 앞에서 어른이 앉아서 글씨를 쓰면서 막 일을 하는 척을 해요. 그러면 이제 아이가 그 어른을 물끄러미 봅니다. 뭘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이때 어른이 볼펜을 갑자기 책상 아래로 떨어뜨리고 어이쿠야 큰일 났네 하고 놀라 보십시오. 이러면 백발백중 그 아기가 아장아장 다가와서
그 펜을 집어요. 그리고 어른한테 돌려줍니다. 이 돌려주는 아이의 비중이 실험을 해보면 90%가 넘어요. 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후천적으로 인류 사회에 편입이 돼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면서 사람들이 이기적으로 살라고 교육을 받아서 그렇지 그게 우리 본성이 아니라는 거죠. 24개월 미만 아이들은 백발백중 누군가가 곤경에 처하면 도우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 연구소는 협력적인 인자 이런 게 우리에게 선천적으로 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다만 살아가면서 어른이 되면서 이 협력적인 인자가 자꾸 파괴될 뿐이라는 이야기죠. 오늘의 주제인 상호적인 인간, 호모 레시프로칸 연구의 토대가 된 중요한 연구도 영장류 연구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프란스 드발이라고 제가 과거에 한번 소개를 한 적이 있는데 이 드발이 영장류 연구의 넘버원 학자 같은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 드발이 한 유인원 연구소에서 침팬지를 3년 동안 관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침팬지를 오랫동안 지켜보니까 침팬지들끼리 서로 상대방의 털을 다듬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한 침팬지가 배가 고파서 옆 침팬지한테 먹이를 달라고 하면 그 다른 침팬지가 자기가 먹던 먹이 중에 일부를 나눠주는 일도 발견이 됩니다. 그러면 이 두 행위 다요. 남의 털을 다듬어 준다거나 먹이를 공유한다거나 하는 건 굉장히 이타적이고 협력적인 행동이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 인간이 침팬지로부터 진화했다면 우리 인간에게도 저런 본성이 내재해 있다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걸 계속 관찰을 해보면 어떤 침팬지가 먹이를 달라고 하면 다른 침팬지가 줄 때도 있고요. 안 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항상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드발이 궁금해합니다. 주는 때와 안 주는 때의 차이가 뭘까? 저게 침팬지의 컨디션에 따라 다른 건가? 아니면 그냥 랜덤인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3년간의 연구 끝에 이유를 밝혀내요. 그 결론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예를 들면 구분을 좀 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 용민이라는 이름의 침팬지가 완배라는 이름의 침팬지의 털을 다듬어 줬어요. 용민이가 완배한테 호의를 베푼 거죠. 그리고 나중에 용민이가 배가 고파서 완배 침팬지한테 가서 먹이를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요 경우는 백발백중 완배가 용민이한테 먹이를 나눠준다는 겁니다. 상호성의 원리를 지켜주는 거죠. 용민이가 과거에 완배에게 먼저 호의를 베풀었으니까요. 털을 다듬어 줬으니 완배 침팬지는 용민이가 배가 고플 때 먹이를 줘서 그 호의에 보답을 합니다. 둘째, 그런데요. 용민이가 완배 털을 다듬어 줬어요. 완배가 도움을 받은 거죠. 그런데 혜택을 입은 완배가 용민이한테 가서 먹이를 달라고 합니다. 이러면 용민이는 먹이를 나눠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 완배가 너무 뻔뻔한 놈인 거죠. 아니 조금 전에 용민이가 완배 털을 다듬어 줬으면 뭘 보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완배는 보답을 안 하고 배가 고프다고 또 쪼르르 튀어가가지고 용민이한테 뭘 좀 달라고 기어들어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용민이는 협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완배라는 침팬지를 지나치게 싸가지가 없다고 보고 거부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경우로 아무 상호성이 없을 때 갑자기 완배가 용민이한테 달려가서 먹을 걸 달라고 해도 이때도 안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하는 큰 요구를 하기 전에 뭔가 서로 내가 먼저 남에게 베풀어야 이 상호성이 오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지금 드린 요 실험은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도 되게 자주 발견이 되죠. 우리 이제 친구들끼리 술 마실 때 사실 우리는 더치페이 문화가 좀 익숙지 않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살게 뭐 이렇게 돌아가면서 돈을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해보면 분명히 그 그룹 중에 어떻게든 돈을 안 내려고 잔머리를 굴리는 놈들이 꼭 있어요. 그런데 한두 번은 그게 먹혀도요. 그게 계속 유지되냐면 안 됩니다. 이게 3년, 4년 친구들끼리 모임이 되다 보면 적발이 돼요. 아, 저 새끼는 돈을 안 내려고 해. 이런 게 사람들 사이에서 공유가 됩니다. 그래서 그 얍실한 친구는 나중에 친구 그룹에서 축출이 되죠. 요건 나중에 언제 제가 따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인간이 왜 협동하고 사는가에 대해서 유유상종 이론이라고도 있어요. 비슷한 사람끼리 모이기 때문에 협동한다는 건데 이 유유상종 이론의 전제가 바로 상호성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완배 침팬지처럼 털 정리하는데 도움을 받고도 아무 보답을 하지 않고 또 먹이를 달라고 쪼르르 뛰어가잖아요. 요런 침팬지는 무리해서 왕따가 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서 보답할 줄 아는 사람들만 그 커뮤니티에 남아요. 그래서 유유상종하게 모이죠. 그래서 더 협동이 강화가 된다라는 이론도
나중에 언제 따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드렸던 이 상호성, 호모 레시프로칸의 이야기는 지난주 말씀드렸던 폴 잭의 신경경제학 실험하고도 일맥상통하죠. 신뢰 게임을 할 때 상대가 생판 본 적도 없는 나를 믿고 돈을 주면 나도 그에 보답해서 돈을 돌려줍니다. 이런 상호성을 발휘할 때 인간에게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돼서 서로를 돌보게 되고 뭐 행복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이런 본능이 영장류에게 이미 존재한다는 겁니다. 받았으면 돌려주고 돌려주면 다시 되돌려주고 이러면서 신뢰가 커진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상호성이야 인간을 이야기를 할 때 또 한 가지 중요한 전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 신뢰를 기반으로 주고받을 때 내가 얼마만큼 상대방에게 혜택을 주는지 크기를 정확하게 계산해서 주고받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신뢰와 고마움을 주고받는다는 건 시장에서 물건을 사고 팔듯이 야 내가 1,000원 낼게 1,000원어치 신뢰 줘 뭐 이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2,000원을 주면 내가 털 다듬어주기 2분 30초 서비스 제공합니다. 이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서로 마음이 가는 대로 크기만큼 주고받는 건데 정말 신기한 건 이렇게 계속 주고받다 보면 얼추 양쪽이 주고받은 이 혜택의 양을 다 계산해 보면 크기가 비슷해집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예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딱 맞게 계산한 게 절대 아닌데도 상호적인 인간은 내가 이 정도 도움을 받았으면 그 정도 크기로 보답하고 싶어 한다고요. 그리고 한 번 주고받으면 그 크기가 똑같지 않을 수는 있지만 여러 번 계속 주고받으면 양쪽이 주고받은 혜택의 크기가 얼추 비슷해집니다. 이게 왜 놀랍냐면요. 이기심을 강조한 호모 에코노미쿠스 이론은 주고받는 교환은 시장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딱 돈으로 정확히 계산이 돼야 이게 정확한 경제적 인간이라고 가르치죠. 그런데 실제로 여러 실험을 해보면 안 그렇다는 겁니다. 보답할 줄 아는 인간 사회가 형성이 되면 그냥 따뜻한 마음으로 신뢰를 기반으로 주고받는 것만으로도 쭉 종합을 해보면 크게 손해보는 사람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크게 헤쳐먹는 사람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뭔가 자기가 거기서 남을 이용해서 크게 헤쳐먹으려는 기미가 보이면 무리는 그런 사람들을 축출해버리죠. 그래서 사람의 신뢰와 온종이 수요와 공급만큼이나 정확하다는 겁니다. 요 이론을 입증하는 굉장히 유명한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제가 오늘 브리핑에서 드리려고 했었던 동행의 경제학에 관한 실험인데요. 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실험이기도 합니다. 맨프레드 밀린스키라는 동물행동학자가 1987년에 네이처지에 기고한 논문에서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 밀린스키라는 학자가 큰 가시고기라는 생선의 행동에 아주 흥미를 느꼈습니다. 큰 가시고기는 민물 생선이고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사는 생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생선이 무리를 지어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앞에 뭔가 의심스러운 물체가 나타났어요. 그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고 자기들의 천적일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러면 큰 가시고기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앞으로 스물스물 기어나갑니다. 그 미확인 물체 쪽으로요. 그리고 그 미확인 물체가 뭔지 확인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정찰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신기한 거예요. 그 정찰대는 왜 그런 위험을 자초하는 걸까요? 만약에 그 미확인 물체가 천적이면 그 정찰대 역할을 한 물고기가 제일 위험해지는 거거든요. 가까이 다가가서 살펴보는 거니까요. 밀린스키가 관심을 가진 게 이겁니다. 저 정찰대는 도대체 뭐 때문에 저렇게 이타적인 행동을 하냐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확인을 하기 위해서 밀린스키가 실험을 합니다. 아주 길쭉한 길이의 수조 안에 큰 가시고기 한 마리를 넣어요. 그리고 맨 끝쪽에는 포식자를 집어넣습니다. 만나면 이제 잡아먹힐 것 같은데 사실은 이 포식자와 큰 가시고기 사이에 유리로 막아놨어요. 그래서 잡아먹힐 위험은 없는 겁니다. 포식자가 유리를 뚫지는 못하니까요. 하지만 포식자도 큰 가시고기도 그 사실은 모르죠. 유리는 투명하지만 그게 유리라는 사실을 모르니까요. 이 상태에서 큰 가시고기가 있는 이 길쭉한 수조 옆에 거울을 하나 설치합니다. 근데 설치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나눠요. 한 수조에는 길쭉한 수조하고 평행하게 거울을 설치하고요. 다른 수조에는 거울을 좀 비스듬히 설치를 합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가시고기 입장에서 미확인 물체를 향해서 나아갈 때요. 옆에 평행하게 설치된 거울을 보면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가시고기는 그게 거울인지는 모르니까 거울에 비치는 놈이 자기라고 생각을 못하죠. 그게 자기 동료 중 한 명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평행하게 설치를 하면 가시고기는 자기가 나가는 속도만큼
옆에 동료, 사실은 자기인데, 거울에 비친 자기인데 그 동료도 자기하고 똑같은 속도로 나아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비스듬히 거울을 설치를 하면 자기가 앞으로 나가면 옆에 동료, 거울에 비친 자기가 나아가기는 나아가는데 점점 뒤처지는 것처럼 보여요. 거울이 비스듬히 돼 있으니까요. 요렇게 해두고 두 수조에서 실험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큰 가시고기가 아주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갑니다. 정찰의 임무를 하는 거죠. 조금 나갔다가 멈춰서고 눈치를 보다가 다시 조금 나아갑니다. 그런데 평행한 거울이 있는 수조의 고기는요. 조금씩이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가는 걸 멈추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조금 나간 다음에 옆을 보니까 동료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거울에 비친 자기지만 동료가 바로 옆에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러면 조금 더 나가요. 그런 다음에 멈춥니다. 옆을 보니까 동료가 또 있어요. 이러면 이 고기는 멈추지 않고 또 나갈 용기를 얻어서 조금씩 나아갑니다. 근데 반면에 비스듬한 거울을 설치한 고기는 어떻게 하냐면 조금 앞으로 나가요. 그러다가 옆을 봅니다. 어라? 동료가 나보다 2걸음 정도 뒤에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앞으로 나갈 때는 훨씬 덜 나가요. 그리고 다시 옆을 봅니다. 그럼 이번엔 동료가 더 뒤처진 것처럼 보여요. 이러면 더 조금 나갑니다. 이걸 몇 번 반복하더니 결국은 멈춰서요. 그러니까 평행한 거울 고기보다 비스듬하게 거울을 설치한 수조의 고기가 훨씬 더 앞으로 못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 동물들 사이에서도요. 본능적으로 상호성의 원리가 작용한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예를 들어서 선천적으로 인간 중에 매우 용감한 전사가 있어서 그 전사 혼자서 적진을 뚫고 목숨을 걸어서 막 앞으로 나가요. 이것 때문에 역사가 발전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실험이 말해주는 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용기에도 상호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먼저 몇 걸음 용기를 내서 앞으로 나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반드시 옆을 돌아보게 돼 있어요. 따라온 동료가 있나 없나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이때 동료가 따라와 주잖아요. 그러면 용기를 더 내는 거죠. 더 앞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한 걸음 나갔으니까 너도 따라와줘 라는 동료들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그 소망을 받아들여서 앞에 나간 전사를 따라가면 오케이 고맙다 내가 더 나갈 용기가 생겼어. 요 상호작용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면서 용기를 끝까지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내가 한 걸음 나갔어요. 근데 동료가 어휴 나는 싫어 미안해 난 겁나서 안 되겠어 하고 동료들이 다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걸음을 뗀 사람 옆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도 백발백중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는 겁니다. 이게 큰 가시고기 실험에서 보여주는 우리 마음에 숨겨진 본능, 상호성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실험을 왜 좋아하냐면 저는 역사의 진보는 인류의 용기에서 비롯됐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용기라는 건 어떤 특정한 선천적인 이런 용맹성을 지닌 한두 명의 영웅적인 행동만에 의해서 발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의 용기라는 건 동지애, 동료애, 함께하겠다는 의지, 믿어줌 이런 상호성에 의해서 용기가 발전하는 겁니다. 제 경험이 그래요. 누가 용맹스럽게 한 걸음을 딱 떼주잖아요. 옆에서 아유 잘한다 잘한다 화이팅하고 소리만 내고 옆 사람들이 다 그냥 주저앉아서 구경만 하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용감한 사람이라도 서너 걸음 이상 더 못 나가게 됩니다. 누가 나 대신 용맹스럽게 투쟁을 해줄 때 상호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함께 한 걸음을 디뎌줘야 돼요. 이 한 걸음을 같이 디뎌주면 그 전사는 다시 용기를 내서 한 걸음을 더 딛죠. 이런 식으로 상호성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김용민 PD님께서 낙검수 시절 어목한 시절부터 오랫동안 싸워왔는데 어떻게 지금까지 용맹스럽게 싸울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론 사람들 중에 김용민 PD님이 워낙 용감한 사람이어서 그랬다. 맞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서 목숨 걸고 이명박근혜하고 열나 싸웠어요. 싸웠는데 주변을 탁 돌아보니까 아무도 안 따라와요. 이러면 못 나가는 경우가 백발백중이에요. 반면에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동료들이 와 우리 함께 싸웁시다. 그래요. 당신이 가는 길이 맞아요. 우리가 도와줄게요. 하고 우르르 따라와 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과정을 보면 낙검수 때 싸우셨던 그때부터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함께 걸음을 보조로 맞춰주신 거죠. 이러면 용기를 내서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상호성의 원리에 입각한 동행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곳곳의 전쟁터를 보면 많은 분야에서 송곳처럼 뚫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죠. 어떤 사람은 목숨을 걸고 어떤 이는 사회적인 생명을 겁니다. 생계를 걸기도 하죠. 그런데 그런 용맹한 정찰대가 자신을 던지고 한 걸음 나가면 우리의 그 다음 스텝이 중요합니다. 호모 레시프로칸답게 누군가가 송곳처럼 한 걸음을 나가면 우리는 그걸 보고 함께 한 걸음을 내디뎌줘야 됩니다. 내가 너의 동지가 돼줄게 라는 신호를 되돌려주면 그 용맹스러운 전사는 더 앞으로 나가게 되고 이 상호적인 작용에 의해서 역사가 진보하는 거죠. 지난주 신경경제학 이야기를 드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이 이런 그 상호성 같은 것에 관심을 많이 보이셔서 오늘 제가 조금 더 고무가 돼서 이번 주는 서로 동지가 되는 것이 역사의 진보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 상호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동행의 경제학이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예. 제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따로 코멘트 할 수가 없겠네요. 사실이었으니까요. 별 말씀. 용기 없고요. 저는 사실 굉장히 겁이 많은 사람이고 왜 그 겁 많은 사람들이 소리 팩팩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확합니다. 그게 겸손이죠. 근데 어쨌든 하신 활동에 대해서 옆에 분들이 지켜주고 그러면 다시 한 걸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다 우리 국민들이 이명박 박근혜 시대의 이런 폭압에 견디지 못해서 일어났고요. 그중에 n분의 1에 불과합니다. 진짜 괜히 그 겸손 떨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고 제가 속 편해요. 예. 그래서 정말 함께 이 시대가 아름답고 건강하게 나가길 바라는 그런 일원으로 여기면 되는데 이거 선거철 되니까 너는 어느 편이냐, 넌 왜 아무개를 비난하지 않느냐 이러고 있는데 네. 이제 업계를 떠날 때가 왔구나 그런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갑자기 비관적인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좋은 상호성의 피드백을 받았더니 업계를 떠날 때가 왔구나는 너무 충격적인데요. 별 말씀을요. 예. 네, 하여간 우리 이완배 기자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아를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아를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아를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 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이 있는 날입니다. 자, 아무래도 관련한 이슈를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예, 이 이야기를 안 드릴 수가 없는 날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 많은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역사적인 양국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되죠. 예. 한반도 평화와 경제에 관한 이야기는 판문점 정상회담 때 말씀드려서 그 이야기는 오늘 건너뛰고요. 이번 역사적인 회담을 맞아서 뭐 제 개인적인 소망 이런 걸 하나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사실 이건 근데 방송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정말 허공에 대고 이야기하는 격인 거죠. 뭐 트럼프나 김정은 이 두 정상이 이 방송을 들을 리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의 한 명으로서 이 소망이 부디 잘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런 심정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예. 경제학 분야에서는 협상학이라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협상이라는 게 원래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스킬이기 때문에 경제학이 원래 이익 극대화에 관한 학문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도 협상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룹니다. 특히 최근에는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게 더 이익에 부합하느냐, 요걸 연구하는 게임 이론이라는 분야가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이론에서도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제가 그 과거에 트럼프의 외교 전술에 대해서 치킨 게임이나 미치광이 이론, 뭐 이런 게임 이론 분석 틀을 사용을 했던 것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2005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토마스 셜링 같은 경제학자는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통찰력 있는 의견을 실제로 많이 제시한 게임 이론 전문가 경제학자이기도 해요. 예. 협상 테이블에서는 피차 다양한 속임수, 전술, 전략 이런 걸 구사하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요즘은 학문적으로 협상에 대한 이론들이 너무 발전을 해서 대부분의 전술이나 속임수가 다 분석이 됐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술을 사용해도 그 사람의 의중이 이미 책에 다 나와 있어요. 예. 그리고 의중이 드러난 속임수는 속임수의 역할을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예를 들면 곧 월드컵이 시작이 되는데 최근에 그 한국 국가대표팀이 평가전을 가졌는데 아주 안 좋은 성적을 거뒀어요. 1일에 출정식을 할 때는 보스니아하고 평가전을 가졌는데 1대3으로 참패를 당했고요. 7일에도 볼리비아하고 평가전을 가졌는데 이 볼리비아라는 나라는 월드컵에도 출전을 못한 나라고 심지어 이번에 파견한 대표팀은 거의 1.5군에 가까운 낮은 수준의 팀이었어요. 그런데 이 대표팀이 완전히 기대 이하의 경기를 펼치면서 0대0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그래서 뭐 축구 팬들 사이에서 대표팀에 대한 비난이 아주 거세졌어요. 제가 절대로 큰 시합을 앞둔 우리 국가대표팀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고요. 시합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신태용 감독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독일이나 멕시코, 스웨덴 같은 나라가 우리랑 한 조인데 우리랑 같은 조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 전력을 미리 분석할까봐 평가전에서는 트릭을 썼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못했다는 거죠. 전력을 드러내기 싫어서요. 근데 이것도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상대의 방심을 노리기 위해서 약한 척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정말로 트릭을 쓸 목적이었다면 감독이 경기 끝난 다음에 오늘 우리가 시합을 이렇게 개판으로 한 건 트릭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트릭의 효과가 극대화되려면 일부러 엄청 평가전에서 못하고 기자회견장에서 감독은 우리나라가 아직 월드컵 수준이 못 돼요. 내가 지도를 잘 못했어요. 선수들 컨디션이 아주 안 좋아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야 상대방이 속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속이려고 하는 사람이 나 지금 트릭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그게 누가 속겠습니까? 그건 트릭이 아니죠. 그렇죠. 의중이 공개된 트릭은 트릭이 아닌 겁니다. 제가 젊은 기자 시절 때 고참 기자 중에 이런 지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어요. 야, 취재원의 마음을 잡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취재원이 잘 나갈 때 찾아가 봐야 소용이 없다. 취재원이 물을 먹었을 때, 인사에서 푸대접을 받아서 좌천됐을 때, 이때 찾아가서 만나면 정말로 친해질 수 있다. 이런 말을 해요. 요건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사람이 좌천이 되고 외로운데 기자가 찾아와서 말 붙여주면 그 취재원은 평생 그 기자를 기억할 수 있죠. 이 기자의 진정성을 믿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그 선배가 제 일진이었을 때 갑자기 저한테 완배 오늘 누구 좀 만나러 가자 이러더라고요. 누군데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무슨 국장인데 이번 인사에서 물을 먹어가지고 좌천돼서 아무 할 일이 없는 사람이다. 내 지론이 이거잖냐 만나러 가자 그러길래 같이 그 사람 사무실을 찾아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할 일도 없이 빈둥대다가 기자가 찾아오니까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막 반겨주면서 정 기자 뭐 나 같은 사람까지 찾아오고 그래 하고 막 반기는데 이 선배가 딱 앉자마자 하는 말이
아, 형님, 제 소신이 원래 물 먹은 사람들을 잘 챙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관계가 오래 가더라고요. 이렇게 상대 앞에서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이러면 이게 무슨 전략이 되겠습니까? 상대 입장에서는 물 먹었을 때 기자가 찾아오면 아, 이 사람이 나를 진정성 있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들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내가 당신 찾아간 건 물 먹은 사람 챙기는 게 내 전략이기 때문이에요. 이걸 까버리면 진정성이 제로가 돼버리는 거죠. 이건 오히려 상대 화만 돋우는 겁니다. 실제로 협상학 분야에서는 협상학 기술이 거의 수백 년 동안 너무 많이 노출이 됐어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다 공개가 돼버렸습니다. 예를 들면요. 협상학의 여러 책에 제일 많이 나오는 사례가 1912년 미국 대통령 선거 때 사례입니다. 블러핑 전략이라는 건데요. 예. 그때 그 시어도 루스벨트가 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이 시어도 루스벨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프랭클린 루스벨트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그렇죠. 시어도 루스벨트는 일제가 을사늑약할 시점,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했을 당시에 미국 대통령이었죠. 시어도 루스벨트. 그런 걸 어떻게 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찾아서 적어가지고 읽고 있는 건데요. 아이, 그걸로 제가 논문 썼어요. 아, 정말로요? 그게 사실 네. 시어도 루스벨트하고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헷갈렸을 때 어떻게 했느냐면은 시작할 때 그래서 시어도가 먼저다 해서. 그러니까 먼저다. 예. 아, 정말 좋은 방법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은 선동열 앞에서 여드름지 않은 격이 되는 거죠. 지금 전문 말씀하세요. 지금 드리는 이야기입니다. 프랭클린 루스벨트는 말씀해 주셨듯이 대공황을 이겨낸 미국 최초의 4선 대통령이어서 1930년 대통령이 된 사람이고요. 시어도 루스벨트는 그 앞이에요. 1901년부터 1909년까지 일제강점기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 대통령을 했던 사람이고 8년 대통령을 하고 물러났는데 그 후계자가 공화당에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라는 사람입니다. 이 태프트 대통령이 그 유명한 가스라 태프트 밀약의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미국은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하고 대신 일본은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는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원수 같은 조약을 맺은 인간인데 이 태프트가 루스벨트의 후계자로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중에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아져요. 그래서 이미 2번이나 대통령을 한 경험이 있던 루스벨트가 1912년에 다시 진보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서 대통령 선거에 나섭니다. 근데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루스벨트의 홍보 팸플렛에 이게 300만 부를 이미 찍었는데 여기에 저작권자한테 허락도 안 받은 사진이 한 장 실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사진은 홍보물 한 장에 실을 때마다 1달러를 내야 되는 사진이었습니다. 그런데 300만 장을 이미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배포하면 300만 달러를 물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1912년 300만 달러면 지금 돈으로 한 6천만 달러 된다고 하더라고요. 600억 정도의 돈이 그냥 날아가 버리는 겁니다. 실수 하나로요. 캠프가 거덜날 위기에 처한 거죠. 이때 루스벨트 진영의 홍보 담당자가 저작권자한테 전보를 보내요.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선거 홍보 팸플릿을 300만 부를 찍을 건데 안 찍은 척을 하는 거죠. 당신의 사진을 실어서 찍어서 보낼 계획이 있다. 전국적으로 당신의 사진을 알릴 절호의 기회다. 우리가 당신의 사진을 실어줄 테니 얼마를 낼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전보를 보내요. 그러니까 이랬더니 상대가 답을 어떻게 보내오냐면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한데 우리가 요즘 돈이 없어서 우리가 낼 수 있는 돈은 250달러밖에 없습니다. 이랬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블러핑 전략이 먹힌 거죠. 그래서 300만 달러를 내고 써야 되는 걸 오히려 250달러를 받고 썼다라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이 블러핑 전략이 거의 모든 협상학 책의 맨 머리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블러핑이 먹힌 이유가 뭐겠습니까? 상대가 이게 블러핑인지 몰랐기 때문에 먹힌 거죠. 만약에 루스벨트 진영의 의중, 그러니까 블러핑을 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면 상대가 속을 리가 없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블러핑 전략들이 오만 협상학 책에 다 나와버리면은요. 이미 협상에 들어가는 전략가들은 상대가 블러핑을 쓸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블러핑 전략이 별로 효과가 없어져요. 의중이 다 드러나니까요. 특히 선수들끼리 테이블에 앉으면 쓸 수 있는 속임수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협상학 분야에서는 이런 명언이 있어요. 협상학이 발달할수록 협상력은 퇴보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협상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돼서 다 공개가 돼버리면 실제로 협상 참여자들이 협상에서 쓸 수 있는 스킬이 별로 없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새롭게 등장하는 이론이 협상에서 이기려면 이상한 스킬 쓰지 말고 진심을 다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설픈 스킬이 안 먹히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소리웍스라는 운동이 있습니다. 여기서 소리가 영어로 I am sorry 할 때 그 소리고요. 웍스는 이제 영어로 통한다라는 뜻이라서 소리웍스는 미안하다고 말하는 게 통한다라는 뜻입니다. 이 소리웍스는 실제로 미국에 있는 시민단체 이름이기도 해요. 무슨 일을 하는 단체냐면 의료사고가 났을 때 병원이 과연 환자들과 어떻게 협상을 해야 하느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단체입니다. 과거에는 병원이 의료사고를 내면 부인을 하고요. 일단 환자들을 속이려고 하고요. 때로는 협박도 하고 시간도 끌고 위압도 합니다. 이런 별의별 협상 전략들이 다 사용이 됐죠. 그러니까 병원이 잘못하고도 책임을 덜 지기 위해서 별짓을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리웍스 단체가 다양한 연구를 해본 끝에 밝힌 바가 뭐냐면 의료소송을 당하지 않거나 의료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병원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소리웍스 운동이 제안하는 바가 디스클로저 운동이라고 해서 진실을 밝혀라 라는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 먼저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이러면 일단 상대방 마음이 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녹으면 신뢰가 생깁니다. 상대가 협상의 기술을 사용하면 그게 기분 나빠서라도 소송 규모가 커지는데 상대가 먼저 진심을 보이면 그래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이 그 미안하다는 그 진심 한마디였다고요. 이렇게 하고 상대를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실제로 미국 미시간 대학병원의 통계가 이렇습니다. 2001년에요. 미시간 대학병원이 262건의 의료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 비용으로 36억 원을 지출을 했어요. 평균 소송 해결 기간이 20.7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이 소리웍스 운동의 제안을 받아들여서 진실 말하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요. 잘못한 거 환자들에게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상태를 고스란히 진실을 담아서 환자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환자한테 나쁜 결과가 발생하면 병원 측이 유감과 공감의 뜻을 먼저 표시를 해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해서 완전히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 조사를 한 다음에 의료진의 과신이 드러나면 적절한 보상을 할 것을 바로 약속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더니 4년 뒤인 2005년에 의료소송 건수가 262건에서 114건으로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요. 소송 비용도 36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소송 해결에 걸린 시간도 20.7개월에서 9.5개월로 역시 절반 이하로 감소를 합니다. 이게 의료 분쟁에 해당하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소리웍스 운동이 협상 분야에 제시하는 내용은 정말 귀담아 들을 만합니다. 이 미국은 의료소송 자체가 너무 발달을 해서 병원이 환자한테 기술 걸고 시간 끌고 별짓 해봐야 이제는 소용이 없어요. 예. 그런 전술은 병원의 의중이 공개되지 않았던 한 20년 전 쌍팔년 내라 먹히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변호사들이 이걸 다 알고 있어서 그런 짓 해봐야 환자들 화만 돋아요. 소송 규모만 커집니다. 예.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참 우여곡절이 많았죠. 밀당이라고 했죠. 밀당이 대단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시진핑을 먼저 만나서 당기고 밀고를 시도를 하고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담을 취소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밀당을 했습니다. 과정을 보면 두 사람 모두 다 세계 최고 고수급의 외교 전략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 같은 하수는 보다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그런데 곰곰이 돌이켜보면 이 밀당이 이루어질 때마다 거의 전 세계 전문가들이 그 전술을 도마 위에 올려놓고 난도질을 합니다. 양쪽에 쓸 수 있는 의중, 방법, 속내가 속속들이 다 분석이 돼요. 그래서 이런 최고수들의 협상은 상대 한쪽이 완전히 멍청할 리가 없잖아요. 상대 한쪽이 완전히 바보여서 속아주지 않는 한 상대의 의중은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밀당은 그야말로 밀당일 뿐인 거고 그 밀당이 나한테 어마무시한 이익을 가져올 거야 라고 믿으면 그게 오히려 바보인 거예요. 지금 이런 초고수들의 협상 테이블에서 제일 중요한 건 진실해지는 겁니다. 상대를 어떻게 속일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고 진심으로 서로의 원하는 바를 이야기를 하고 진심을 다해서 토론을 하는 거죠. 아마 저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몇 개월 사이에 엄청난 진전을 이뤄내고 있죠. 근데 그게 왜 가능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문재인 대통령이 엄청난 협상 전략가이기 때문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수가 너무 높아서 밀고 당기고 속이고 미루고 이런 일에 탁월한 능력이 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역사상 제일 빠른 속도로 한반도 평화를 이뤄내는 그 리더십에는 엄청난 협상의 기술이 사용된 게 아니고 진심이 제일 큰 무기로 작용한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보기에 이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이 사람 말이 진심인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녹습니다. 신뢰가 생겨요. 이러면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판문점 회담할 때 오전 오후 회담할 거라고 했는데 오전에 그냥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만납시다 해서 토요일에 예고 없이 그냥 만나버리는 일이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한반도에 사는 한 국민으로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뭐 북미 두 정상이 들을 일은 없겠지만요. 이게 지금 몇십 년 만의 만남입니까? 말 그대로 최초의 만남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기회인 거죠. 부디 두 정상이 복잡한 스킬, 협상의 기술, 밀당 이런 거 다 내려놓고요. 정말로 소중한 그 기회의 테이블에 앉아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이미 원하는 바는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진심으로 이야기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협상보다도 진정성이 중요한 이번 협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역사적인 협상을 앞두고 진짜 마음을 다해서 이 회담이 한반도의 평화를 여는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하면서 협상에 대한 다양한 경제학적인 해석을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미국이 이 기회를 놓친다면 트럼프가 정말 하늘이 준 한반도 문제 해결의 열쇠를 던져버린다면은 미국은 급격하게 국위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더 이상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주도권을 행사할 수 없을 것이에요. 네, 최강대국의 위상도 급격하게 떨어지죠. 그러니까 트럼프도 이번 협상을 정말 잘해야 될 이유와 동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로 이번에는 소중한 기회니까 제가 참 이렇게 트럼프를 응원하게 되네요. 부디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트럼프가 비핵화 그리고 체제 보장 그렇게 해서 한반도 문제 해결, 북미 수교, 평화협정 체결까지 간다면 친트 연대를 만들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 팬클럽 한국 지부장이 되겠습니다. 네, 미국 민중들에게는 참 죄송하지만 우리 코가 석자라서 바로 가입하겠습니다. 예. 그분의 노벨상 수상을 위해서도 제가 아주 진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예. 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그 반대입니다. 이제부터 쌍욕 튀어나가는 거죠. 네. 이 새끼가 뭐 이러면서 나가는 거죠, 이제. 선택은 하나입니다. 자, 이한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생활인을 위한 꿀팁. 집 두 채에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화재 배상, 심지어 도난 피해까지. 여기에 더해 가전제품 고장 수리비까지. 우와, 우리 집 말고 부모님 집까지 두 집에 월 10,000원이라고요? 식당, 노래방, 임용실 같은 상가와 숙박업소, 사무실, 공장, 창고, 목조주택까지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정상회담 어제 보신 소감 어떠셨어요? 예, 한반도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회담이었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려도 되죠? 예. 저희가 사실 지금 녹음하는 시간이 오후 3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를 보지 못하고 녹음을 하고 있어요. 사인한 것만 갖고 얘기하셔야지. 그걸 또 뭐 얘기하십니까? 서명했다는 소식까지만 듣고 협정 내용이 아직 뭔지 정확하게 제가 못 봐서 예. 소감을 물어보신다면 오전 회담과 협정이 한 3가지 정도 협정에 서명했다는 이런 소식까지만 저희가 듣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고소감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뉴스를 다 보지 못해서 이야기를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 상태라는 거고요. 제 개인적인 그냥 소감은 이번에 북미 정상회담 협정에 서명했다는 소식, 그리고 지난번에 있었던 판문점 정상회담, 요 두 회담은 다가오는 개인적인 느낌이 달랐습니다. 이게 아주 미묘한 감정의 차이여서 어떻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지 자신이 좀 없는데, 판문점 회담 때는 30년 전에 너무나 좋아했던 첫사랑을 만나는 기분, 가슴이 좀 콩닥콩닥 뛰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예.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오전 그리고 오후 조금 이렇게 지켜보면서 서로 악수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가 30년 전에 빚이 남아 있는데 그 친구를 드디어 만나서 빚 문제를 해결을 하는 기분. 그러니까 가슴이 뛰는데 기분 좋게 콩닥콩닥 뛰는 게 아니고 이게 뭐라고 그럴까 좀 쿵쾅쿵쾅거리는 느낌이랄까요? 저는 그보다 더한 벌렁벌렁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판문점 회담이 뭔가 이렇게 설렘을 기반으로 하는 아주 기분 좋은 기대 이런 거였으면 어제 북미 정상회담은 긴장이 막 극도로 고도화돼서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느낌. 이게 진짜 잘 돼야 되는데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장이라도 뉘앙스가 다르죠. 아유 참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이거 진짜 잘 돼야 되는데 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근데 판문점 회담은 아유 참 너무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느낌이었다면 북미 회담은 지금까지 본 소감으로는 진짜 좀 잘 돼야 되는데 잘 되겠지? 이런 느낌이었습니다. 아마 저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시간이면 결과를 완전히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내일쯤에나 이제 감정을 다시 정리하게 되겠지만 지금 녹음을 하는 시간에 가지는 이 쿵쾅쿵쾅거리는 긴장감 어린 기대가 부디 팽팽한 긴장을 끊어주고 세계 역사의 길이 남을 평화의 상징이 돼주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까지 협정문에 서명을 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걸 보면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일쯤이면 정말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예. 아유 참 70년 너무 길었어요. 너무 길었죠. 예, 우리의 민족의 운명이 뭔가 우리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고 기다렸던 이 70년이라는 시간이요. 어제로 마무리됐으면 합니다. 새 아침이 밝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정말 민족의 새날이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그러려면 사실 오늘 지방선거 투표 각 지역에 풀뿌리 일꾼을 뽑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한국 국민의 마음이 어디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는 그런 바로미터가 되는 선거가 됐어요. 네, 여러 의미로 오늘 일어나는 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죠.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정치적인 지형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는 국민들의 의지가 투표로 얼마나 발휘되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라는 의미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북미 정상회담을 끝까지 다 보지 못한 상태에서 오늘 방송은 지방선거 이야기를 먼저 좀 드려볼까 합니다. 예. 오늘 주제는 투표율에 관한 겁니다. 보통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일반적으로 좀 낮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번 지방선거는 분위기가 좀 다르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전히 낮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고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경제학에서는 이 투표율에 관해서 해석하는 2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겁니다. 합리적 무지 이론? 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림짐작의 오류라는 겁니다. 예. 이 2개를 오늘 다 검토를 해볼 텐데요. 합리적 무지 이론은 주류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도구고요. 어림짐작의 오류는 행동경제학에서 사용하는 분석 틀입니다. 먼저 주류경제학의 설명인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건요. 예. 주류경제학에 따르면 사람이라는 존재는 어떤 결정을 할 때 비용과 이익을 숫자로 계산을 해서 비교를 해서 또 높은 숫자 쪽으로 선택을 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10,000원을 들여서 택시를 탈 것이냐 아니면 그냥 걸어갈 것이냐를 결정할 때 내가 택시를 탈 때 내는 비용은 10,000원이죠. 반면에 내가 얻는 이익은 편리함과 시간 절약일 겁니다. 이러면 사람은
내가 얻는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를 숫자로 계산을 해봐요. 그래서 요게 1만 원어치보다 크다고 판단을 하면 택시를 타는 겁니다. 하지만 편리함과 시간 절약의 가치가 1만 원 정도는 안 돼라고 판단을 하면 그 만 원을 절약하고 걸어서 가는 걸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만 원이라는 숫자가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주류경제학은 모든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할 때에도 이런 비용과 이익 계산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해요. 이런 관점을 기반으로 합리적 무지 이론이라는 이론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제가 운동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걸 선택을 할 때요. 운동을 하면 얻는 이익이 있죠. 몸이 건강해지는 겁니다. 반대로 운동을 할 때 드는 비용이 있습니다. 이거는 시간도 들고 몸이 우선 힘들잖아요. 이 두 개를 숫자로 계산을 한 다음에 선택을 합니다. 운동을 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이 10인데 운동을 할 때 드는 힘들고 이런 게 비용이 8밖에 안 되면 이러면 운동을 하는 거죠. 얻는 이익이 더 크니까요. 반면에 얻는 이익이 8이고 고생스럽고 몸이 힘든 것에 드는 이 비용에 대한 생각이 10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운동을 하지 않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게 비용을 더 아낄 수 있으니까요. 이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사실 일상생활에서 선택을 하기 위해서 던지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들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자녀분들께 이렇게 묻는 경우가 많아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유식한 사람 될래? 공부 안 해서 무식한 사람 될래? 근데 이렇게 물으면 경제학적으로 잘못된 질문입니다. 이건 공부를 해서 얻는 이익의 크기만 놓고 비교를 한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으면 정답이 정해져 있는 거죠. 당연히 공부 열심히 해서 유식한 사람 되는 게 결과적으로 좋죠. 무식한 사람 되는 것보다는. 하지만 질문에 이렇게 이익의 크기만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불해야 되는 비용의 크기도 같이 물어봐야 정확한 판단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물어야 되느냐. 야, 너 앞으로 3년 동안 연락에 공부하면서 개고생을 해서 유식한 사람 되고 싶어? 아니면 3년 동안 내 취미생활 다 누리고 행복하게 놀면서 무식한 사람 되고 싶어? 이렇게 물어봐야 이 사람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이러면 듣는 사람이 번개처럼 숫자로 계산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개고생하는 공부하는 비용이 10, 유식한 사람이 돼서 얻는 이익이 8. 이러면 공부 안 하는 거죠. 이익보다 비용이 크니까요. 반대로 3년 동안 개고생해서 공부하는 비용이 8밖에 안 되고 유식한 사람이 됐을 때 얻는 만족이 10이라면 공부를 하는 겁니다. 왜 투표율이 낮느냐? 여기에 대한 주류경제학의 대답은 바로 이런 사고를 기반으로 한 합리적 무지 이론에서 설명을 합니다. 합리적 무지라는 건요. 특정 정보를 얻기 위해서 치러야 할 비용이 해당 정보를 통해 얻을 것으로 기대되는 수익보다 클 경우 차라리 정보 습득을 하지 않고 무식한 상태를 유지하라는 경향을 말한다. 이렇게 교과서에 돼 있어요. 쉽게 풀이를 하면 투표율이 왜 낮냐면 투표를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됩니다. 누구를 찍어야 될지 수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쉬는 날 심지어 투표를 하러 투표소까지 나가야 됩니다. 상당한 수고로움, 비용이 들죠. 근데 이 수고로움에 비해서 내가 얻는 게 훨씬 적다고 생각하면 투표를 안 하는 거예요. 반대로 투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크면 투표소에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투표를 통해 얻는 이익이라는 게 뭐냐면요. 세상이 내가 원하는 좋은 방향으로 바뀐다. 요게 이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이익이 수고로움보다 크면 그 사람은 투표를 한다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지방선거 투표율이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비해서 낮은 이유도 여기에 있을 거예요. 왜냐면 대통령 선거는 내가 대통령을 바꾸면 세상이 훨씬 많이 바뀔 거라고 사람들이 믿죠. 그래서 투표를 해서 얻는 이익이 큰 겁니다. 투표의 비용이 10이라고 할 때 대통령이 바뀌어서 얻는 이익은 10이나 13쯤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지방선거가 이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기초의원, 자치단체장 바꾸는 거, 광역단체장 바꾸는 거, 요 정도 바뀌어서는 세상이 바뀔까? 내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별로 안 큰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하러 가는 수고로움은 10인데 지방정부가 바뀌어봐야 내가 얻는 이익은 한 5나 6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굳이 내가 투표장에 나갈 수고를 감수할 이유를 못 찾는 유권자가 많아진다는 게 주류경제학의 해석입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이름이 왜 합리적 무지냐면 주류경제학은 사람들의 이런 행동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투표의 가치를 그렇게 낮게 본다면 그건 합리적인 선택이다. 그러므로
투표를 하지 않는 선택을 존중해야 된다. 거기에 개입하지 마라. 그 사람은 합리적으로 숫자로 다 계산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투표를 하지 않는 것도 일종의 합리적인 행동이라는 거죠.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주류경제학 해석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라고 반론을 합니다. 행동경제학은 제가 여러 번 강조드리지만 사람의 행동이 늘 합리적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때로는 멍청한 결정을 내리기도 하고 온정적인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합리적 무지 이론에 대한 행동경제학의 최대 반론은 어림짐작의 오류라는 겁니다. 예. 아까 그 합리적 무지 이론에서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투표를 얻는 이익은 얼마, 투표를 허비하는 비용은 얼마, 이걸 정확하게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전제를 하잖아요. 비용은 10, 이익은 8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야, 그게 가능해? 사람이 그 비용과 이익을 숫자로 계산할 수 있다고? 요거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운동을 안 하는 사람은요. 합리적 무지 이론에 따르면 운동을 할 때 드는 수고로움의 비용이 10 정도 되고 운동을 통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은 8밖에 안 돼. 이래서 운동을 안 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이 만약에 나이 들어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면 후회를 합니다. 내가 왜 그때 운동을 안 했지? 내가 그때 운동만 했었어도 지금 훨씬 건강하게 살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후회를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 젊었을 때 운동을 통해 얻는 이익을 8이라고 이 사람은 측정을 했는데 그 측정이 잘못됐다는 거죠. 그게 실제로는 한 12 정도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운동을 하는 게 합리적이었는데 이 사람이 어림짐작으로 계산을 잘못했다고 보는 거예요. 행동경제학에서는요. 과거에 코미디언 이규일 씨가 폐암으로 돌아가셨죠. 그런데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담배 맛있습니까? 그거 독약입니다. 저도 하루에 2갑씩 폈습니다. 그런데 1년 전에만 끊었어도 내가 지금 건강했을 텐데 너무 후회가 됩니다. 하고 후회를 하시는 인터뷰를 한 기억이 납니다. 사람이 담배를 피울 때에는 담배를 끊어서 얻는 건강이라는 이익을 8 정도로 측정을 하고 끊는데 드는 고통, 비용을 한 10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끊는 거예요. 그런데 행동경제학에서는, 주류경제학에서는 이 선택을 합리적이라고 볼지 모르겠지만 행동경제학에서는 이 측정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고 봐요. 사람이 인생 전반을 생각하고 건강에 주는 행복을 만약에 정말로 정확하게 계산을 했다면 그건 8이 아니라 15나 16쯤 되는 건데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어서 나중에 폐암 걸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정확한 측정을 못합니다. 이걸 어림짐작의 오류라고 부르죠. 투표를 하러 가는 수고로움이 10, 지방선거 정도 변해가지고 하는 이익은 8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난 투표를 안 해. 이렇게 짐작하는 것의 가장 큰 문제는 지방선거 투표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 8밖에 안 된다는 그 판단이 어림짐작일 가능성이 되게 높다는 겁니다. 행동경제학에서는 이런 어림짐작을 이제 좀 어려운 말로 휴리스틱이라고 하는데요. 휴리스틱이라는 말은 어떤 사안 또는 상황에 대해서 엄밀한 분석에 의하기보다 제한된 정보만으로 즉흥적, 직관적으로 판단, 선택하는 의사결정 방식이라는 겁니다. 지방선거 투표율이 낮은 건 제가 보기에 이 휴리스틱, 어림짐작의 오류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심지어 개인적으로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못지않게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게 별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에 반론을 갖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번 선거 같은 경우는요. 아까 김용민 PD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번 선거는 단지 지방정부의 교체만을 위해서 치러지는 선거가 아니고 한반도의 역사적인 변화의 변곡점에 있는 선거입니다. 그래서 이 선거는 내 한 표가 어떤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 이상의 2배, 3배의 가치를 가집니다. 만약에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세력들의 투표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높게 나온다면 이건 지방정부 교체 이상의 막강한 한국의 정치에 상징적인 힘을 갖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지방선거는 어떤 지방선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하게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방선거 자체만 놓고 봐도요. 지방선거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 덜한 선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우리가 사는 동네의 문제, 우리 삶의 문제와 직결됐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지방선거는 유권자와 후보의 대면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후보에 비해서 지역의 일꾼이나 열심히 하는 재능 있는 신인들이 발굴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것도 굉장히 사회를 바꾸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지방선거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 김수민이라는 훌륭한 정치평론가를 가지지 못했겠죠. 걔가 뭐 훌륭합니까? 반론을 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훌륭하시니까 계속 김용민 PD님도 함께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거보다는 이제 좀 가성비가 있어서. 튼튼하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김용민 PD님도 김수민 평론가를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신다고 믿고 끝까지 부인을 하시겠지만 그게 컨셉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이야기를 전제드리면 지방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김수민이라는 훌륭한 지방 정치 신인이 등장한 겁니다. 구미라는 동네지만 아주 좁은 동네에서 그 동네의 현안을 가지고 투표를 해보면 정의를 위해서 물고 늘어지는 사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의 얼굴을 유권자들께서 보시니까요. 김수민을 뽑을 수 있는 거죠. 이런 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진보의 무덤이라고 불리는 강남에서요. 진보 정당이 선거에서 성과를 낼 가능성이 몇 %나 되겠습니까? 국회의원도 지난번에 겨우 한 명 민주당에서 그나마 당선될 정도인데요. 이건 사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상상하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근데 이번 강남구 의회 선거에 남일이라는 외자 이름의 정의당 구의원 후보가 있습니다. 미리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이 남일 후보하고 일면식도 없어요. 아예 모르는 분입니다. 근데 제가 관심을 갖는 건 이분 지역구가 강남구의 노년 2동하고 역삼 1, 2동이던데 역삼 1동이 제 고향이에요. 그래서 제가 관심을 갖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는 이분이 어차피 낙선될 거 알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싸우기에 나온 대단히 용기를 가진 분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이분이 지금 상당히 당선권 근처까지 간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왜 가능하겠습니까? 지방선거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강남에서 진보정당 출신의 정의당 출신의 구의원이 나온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큰 변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일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선거는 세상에 그다지 큰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다. 그래서 투표를 안 하거나 대충 한다. 요건 제가 보기에 유권자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휴리스틱, 어림짐작의 오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여러 가지 의미에서 생각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선거입니다. 또 한 가지요. 왜 김대중 대통령이 그토록 지방자치를 중시했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지방분권의 시대에 좋은 지방정부는 좋은 대통령을 가지는 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훨씬 다가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좋은 지방정부를 기반으로 한 자치와 분권의 사회가 되면 아무리 거대한 권력이 다가와도 사회를 쉽게 흔들지 못해요.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런 겁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이 대통령이 누군지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근데 이게 정치의식이 낮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지방자치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잘 발달된 지방자치는 직접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위스가 그렇죠. 그러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라는 게 세상을 얼마나 변하게 할지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림짐작하는 것보다 휴리스틱으로 오해하는 것보다 지방선거라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좋은 구의원, 좋은 시의원, 좋은 군의원, 좋은 도의원, 좋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갖는 건 이 사회를 정말로 많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지방선거가 역사상 가장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가 중요하지 이런 지방선거가 뭐 큰 변화를 가져오겠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합리적 무지 이론을 덮어 도우시고요. 그렇게 대충 깔아뭉갤 선거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는 문재인 정부도 천명했듯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자치를 통한 촘촘한 네트워크를 통해 구성될 겁니다. 이번 선거는 그 역사적인 변곡점, 특히 한반도 평화라는 변곡점에 있는 아주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 아직 투표를 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다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아예 위대한 투표다임을 자각해 주시고 좋은 후보를 고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고민해 주시고 꼭 투표에 참여해 주셨으면 합니다. 한국의 지방자치가 위대한 한 걸음을 딛는 지방선거가 되기를 바라는 정말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은 선거에 관한 경제학의 2가지 이론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한배 기자님. 내일 개표 결과가 나온 다음에 연결하겠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너무 궁금해집니다. 네, 굉장히 두근두근하고 흥겨운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굳게 확신합니다. 네, 자 이한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렵사리 화장실에 마주하고 보니 왜 그 시간이 그렇게 오랬나? 왜 학문에 그렇게 힘을 주었나? 힘을 주었다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스르륵
나왔다 해야지 어깨 동무하면서 정말 만감이 교차하는 속에서 빅동의 추억 미궁 장사랑에서 만나보시라요. 도보다리 정상회담 시간에 새싹당 콩차를 한 잔씩 드셨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평양냉면 후식으로 새싹당 콩차를 먹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대한민국 평화를 응원합니다. 개가 짖어도 열차는 달리듯 살아생전 열차 타고 유럽여행 한번 다녀오고 싶습니다. 그렇게 좋은 시절 올 때까지 건강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함께 합시다. 시원하게 드시면 더욱 좋은 내 몸의 적폐청산 새싹당 콩차. 전창걸몰닷컴 전화문의 070-8635-1288.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어제 선거 결과 어떻게 보셨는지 오늘 그 얘기해 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경제의 속살과는 전혀 동떨어지지만 정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예. 민주당의 압승, 자유당의 참패, 안철수의 폭막,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온 이번 지방선거에 대해서 이런 분석들은 많은 분들이 다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제가 잘 아는 영역도 아니어서 넘어가기로 하고요. 오늘은 진보정당의 미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건 저희가 지금 이제 아직 그 최종 투표 결과가 안 나온 상태에서 줄구조사 결과만 본 상태에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진보정당에게는 아마 전혀 만족스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중당 윤종호 의원 지역구였던 울산 북구에서도 민주노총 단일 후보가 지금 출구조사 결과에는 1, 2위 안에도 들어가 있지 않죠. 그리고 어떤 조사에서도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후보가 나경채 정의당 광주시장 후보인데 역시 6% 조금 넘긴 아주 낮은 득표율로 나오니까요. 기초단체장, 광역의회, 기초의회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하여튼 제 느낌상 진보정당들이 좋은 성적을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미리 양해를 드릴 건 제가 이번 선거 결과를 놓고 여러 진보정당에 대해서 이런저런 비판을 할 의도가 전혀 없다는 점을 꼭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말미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이번 선거에 나선 여러 진보정당 후보들과 선거운동 분들 잘 싸워주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자랑스럽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뜨거운 박수를 먼저 보냅니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진보정당의 패배에 대해서 여러 분석이 나올 것 같습니다만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었다라는 한계론이죠. 근데 저는 이게 틀렸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데 100%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언제나 0과 100 둘 중 하나가 아니라 그 중간 어디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제도적인 한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수년째 반복되는 진보정당의 패배를 설명하는 모든 것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제 경험상 되돌이켜보면 진보정당의 승리라고 불릴 만한 제 경험은 참여정부 시절 2004년 민주노동당이 10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했던 그 시기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는 권영길, 조승수 두 의원이 지역구에서 당선됐고 정당 득표에서 13%를 넘게 득표하면서 8명의 비례대표 의원을 추가로 배출했죠. 이때 이제 그 노동운동계의 전설이신 담병호 선생께서도 국회에 입성을 하고요. 아마 요 요새 때문이었는지 모르겠는데 2006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 득표를 한 12% 민주노동당이 넘게 득표를 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런데 2007년 대선에서는 권영길 후보가 3% 낮은 득표율이었고요. 이후에 이제 당이 쪼개지고요.
그리고 진보정당이 의미 있는 선거 승리를 거둔 기억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예. 이후에 얻은 외형적인 승리는 거의 다 후보 단일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것들이었거든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통합진보당이 13석을 차지했는데 이때는 지역구에서만 7석이나 나왔어요. 비례대표는 6석으로 오히려 2004년 선거보다 줄었습니다. 정당 득표율도 13%에서 10%로 확 줄어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구의 7석은 민주당과의 합의를 통해서 단일화를 해서 얻은 의석이거든요. 온전한 진보정당의 승리라고 보기는 어렵죠. 특히 2012년 통합진보당은 유시민 대표를 비롯해서 참여계 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상태에서 선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대한 이미지는 운동권들의 정당 이런 이미지가 강했는데 이 총선에서 처음으로 운동진영과 시민사회가 결합해서 투표를 해본 겁니다. 그런데 그 결과치고 제가 보기에는 성공적이지 못했습니다. 이후에 벌어졌던 대부분 선거에서도 진보정당의 제일 큰 과제는 야권 단일화 프레임이었죠. 그러니까 진보정당의 성과가 국민 앞에서 심판을 받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성패가 결정이 돼버리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됐던 진보정당의 현실이었어요. 그래서 제 기억에는 2004년 17대 총선 이외에 진보정당의 의미 있는 승리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 제도적인 한계론의 핵심은 선거 제도에 관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면 예를 들면 뭐 정당 지지율만큼 진보정당의 의석수를 확보하게 되면 국회의원이건 지방의회건 의원 수가 늘어날 거고 이러면 진보정당이 비약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데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만 사실 뭐 지금 제도가 국민들의 민의를 퍼센테이지로 정확하게 반영 못하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또 진보정당들의 의석 기반이 약해서 언론 노출 정도나 이런 부분에서 거대 정당에 비해서 약점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제도가 의석을 제한하니까 의석이 약해서 노출이 안 되고 그래서 더 의석이 줄어들고 더 노출이 안 되고 이런 악순환이 있기도 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제도가 바뀌어서 진보정당의 제도권 진출이 용이해지면 퍼센테이지만큼 의석수가 배정이 되면 과연 이게 선순환으로 돌아설까? 이게 저는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2004년 총선 때 민주노동당이 8석의 비례대표를 가진 건 이때 처음으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가 도입된 덕분이었습니다. 이때 이 제도가 도입이 되면서 제 기억으로 민주노동당이 정말로 고무됐어요. 우와, 완벽하진 않지만 드디어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가시화됐다. 되게 기뻐했었습니다. 그 제도의 변화로요. 그래서 그 제도가 변화를 해서 무려 10석의 의원을 갖게 됐습니다. 8석의 비례대표를 가졌죠. 그러면 당연히 원내 의석이 한 석도 없던 시절보다 언론 노출도가 훨씬 커졌을 겁니다. 이후에는 대통령 선거 때도 진보정당이 원내 진출 정당이라는 명분으로 거대 정당 후보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TV 토론도 했었다고요. 물론 완벽하게 평등하진 않았지만 2004년 이전과 비교해보면 비약적으로 환경이 좋아졌던 겁니다. 그러면 2004년 이전에 비해서 제도가 바뀌어서 더 진보정당의 원내 진출이 활발해져야죠. 선순환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안 생기더라고요. 2008년 총선에서는 민주노동당 분열로 비례대표가 3석으로 쪼그라들었고요. 2012년 총선에서는 통합진보당으로 치렀을 때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주노동당 지지도보다 3%나 못 받았습니다. 2016년 20대 선거에서는 정의당이 7% 조금 넘게 얻었고 노동당, 민중연합당 뭐 합쳐도 1% 조금 넘습니다. 그러니까 진보정당이 얻는 전체 득표율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제도 개혁이 있어도 그 제도만으로 진보정당이 스스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 뭐 선거 제도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는데 제도의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도의 문제가 본질은 아닌 것 같아요. 제도가 바뀌어도 조금 나아질 수는 있어도 그걸 본질적으로 선순환을 이뤄내지 못하는 건 진보정당 자신의 문제일 가능성이 훨씬 높다는 거죠. 이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왜 그럴까를 생각을 해보면 과거에 원내에 한 석도 못 가졌을 때와 지금의 차이는요. 자리가 없었을 때는 그 자리, 이게 이제 노동자, 농민을 대표하는 단 한 명의 국회의원이라도 우리가 내야 한다. 단 하나의 뭐 기초자치단체장이라도 우리가 만들어야 된다. 이럴 때만 해도 진보정당 내 단결력, 결속력 같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5%건 10%건
정당의 지지도가 확보가 되고 그 비율만큼 자리가 생기고 나잖아요. 그리고 났더니 진보정당 내에서는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하느냐, 어떤 정파가 차지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가 돼버리더라고요. 자리가 없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선거만 하면 진보정당에서 제일 중요한 이슈가 비례 압번을 어떤 정파가 차지하느냐로 돌변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민주노동당이 과거에 분당을 하고 통합진보당도 분당을 하고, 이 과정이 간단치 않아서 한 줄로 함부로 요약할 수는 없지만 이 과정이 사실 다 선거 후 폭풍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 가능한 지역, 예를 들면 뭐 민주당과 야권 연대를 잘한 지역에 어느 정파 후보가 나갈 것이냐, 그리고 당선을 노려볼 만한 비례대표 후보가 어느 정파가 차지하느냐, 여기에 너무 많은 당력을 쏟아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정파 간 앙금이 너무 크게 남습니다. 지방선거도 그렇더라고요. 저는 지방선거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질 줄 몰랐는데 이번에 정의당에서는 서울시의원 비례대표 1번이 누가 되느냐, 이거 가지고 상당히 복잡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국민들이 몰라요. 정의당에서 서울시 비례대표 1번으로 무슨 싸움이 벌어졌는지 아무도 모르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국민들이 아예 관심이 없는 주제를 놓고 진보정당 안에서 너무 많은 화력이 오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동지들끼리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요. 소수정당이 거대 정당에 비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은 몸이 가볍다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일사불란해야 돼요. 거대 정당에 비해서 더 빠르고 더 신속하게 대중들과 접촉 면적을 늘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20년 가까이 우리 진보정당의 모습을 보면 자리가 생기니까 정파 갈등에 너무 많은 힘을 쏟아부어서 몸이 전혀 가볍지가 않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민주노총이 주도해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진보정당 후보들을 전국적으로 뽑았습니다. 뭐 기초의원, 광역의원 뭐 다 이렇게 해서요. 그런데 이것도요, 지방선거 기간이 하루가 금쪽인 건데 정의당, 민중당, 노동당, 녹색당 다 후보를 따로 내고요. 단일화 논의를 하는데 시간을 엄청 잡아먹습니다. 그러면서 되니 안 되니 해요. 그러다가 이게 정 안 돼서 결국은 민주노총이 나서서 단일화 안을 마련을 합니다. 그럼 이걸 또 받느니 마느니 이걸 가지고 한참 격론이 벌어집니다. 근데 이게 바람직하냐는 거죠. 우리가 작으니까 선거에서 더 빨리 대오를 갖추고 더 빨리 국민과 유권자를 만나고 이래야 되는 건데 지지율이 3%, 5%, 뭐 1%도 안 되는 정당끼리 단일화가 안 돼서 누가 단일화를 하느냐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 게 이게 유권자에게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한 정당 아래 모이는 거지만 제가 이렇게 여쭤보면 정당에 참여하는 분들 사이에서 대답은 앙금이 너무 많아서 절대 같이 못 간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아니 절대 안 된다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저는 저간의 사정을 전혀 몰랐고요. 경선 과정에서 이렇게 그 심한 다툼과 갈등이 있었는지 처음 알았어요. 네, 상당히 심한 편이죠. 그러니까 이게 정당이 다 모여 있을 때도 심하지만 정당이 작아져도 여전히 정파 갈등은 제가 보기에 굉장히 심각하게 남아 있어요. 그런데 같은 이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 정도 마음을 열품이 없어. 나는 쟤랑 절대로 같이 한 정당 못한다 이래버리면 이거 진보정당 성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사이에서 벌어지는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내 정파가 이기니 네 정파가 이기니 이 말하기 없어서 더 기동력 있게 국민을 만나도 될까 말까 한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 민주당이나 자유당 정도 되는 거대 정당은 내부에서 정파 싸움을 해도 돼요. 지지 기반이 워낙 넓으니까 그 안에서 민주적인 절차로 다툼을 하고 논쟁을 벌여도 크게 타격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진보정당은 그렇지 않아도 국민 대접촉 면적이 좁은데 안에서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으면 핸디캡으로 따지면 헤비급하고 패더급하고 싸움인데 패더급이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더 걱정되는 환경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보면 경제학에서는 상품의 가격을 정하는 원리를 설명할 때 희소성의 원리라는 걸 말을 하는데요. 경제학 원론 교과서 맨 처음에 나옵니다.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보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물건의 가격이 어떻게 정해지느냐? 그건 그 물건이 가지는 가치만으로 정해지지 않고 희소성에 의해서 정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물과 다이아몬드를 비교를 해보면 물은 인간에게 꼭 필요한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그냥 반짝거리는 돌덩이잖아요. 쓸모가 별로 없죠.
그런데도 다이아몬드가 물에 비해서 수천만 배가 비싼 이유는 물은 거의 공짜에 가깝게 먹을 수 있도록 풍족한 반면에 다이아몬드는 아주 희소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별로 우리 인간들에게 필요가 없는 다이아몬드가 물보다 훨씬 비싸다는 것을 분석하면서 이걸 물과 다이아몬드의 역설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과거의 운동진영, 진보정당 이런 곳들은 득표율은 낮아도 시민사회로부터 불리는 곳으로부터 미안함 같은 것을 받았어요. 아유, 그래도 저 사람들 저렇게 고생하는데 마음이라도 원내 한석이라도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동정과 연대를 받았거든요. 예. 지금은 안 그렇죠.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지엉이 당이니 뭐 오렌지 종북당이니 진신륜이 그러니까 진보정당에 소속된 분들이 오히려 시민사회로부터 비아냥이나 조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시선이 시민사회로부터 받는 이런 벽이 진보정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 강력한 벽이 됩니다. 왜냐하면 진보정당의 확장성은 이 시민사회와 결합이 있는데 1990년대나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시민사회는 진보정당이 그래도 따뜻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확장성이 더 떨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희소성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운동진영, 소수 진보정당이라는 곳이 헌신적이고 소신에 따라서 가난과 불편까지 감수하면서 싸우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이 못 걷는 길을 가는 사람들, 희소성 있는 운동가들 이런 이미지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더 돋보입니다. 근데 지금은 시민사회가 많이 활성화되면서 진보정당 운동가들의 운동이 그다지 희소하지 않습니다. 꼭 진보정당이나 운동권을 찾아가지 않아도 시민사회에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운동들을 보면 매우 강력하고 매우 효율적이고 매우 헌신적이고 매우 조직적이에요. 그러니까 촛불 집회 같은 걸 보면 진짜 상징적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운동권 내부에서 이런 말이 있거든요. 광화문에서 5만 명짜리 집회 만들려면 민주노총 중심으로 1년 내내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시민사회가 그냥 자발적으로 200만 명이 모여버리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통적인 의미에서 운동 조직이 하는 일을 시민들이 스스로 조직해서 하고 활발하게 하고 버금가게 해요. 이러니까 더 이상 조직하고 운동하고 하는 일이 희소하지 않아진 겁니다. 이 말은 시민사회가 더 다양한 운동으로 다변화되고 진취적으로 변할수록 진보정당의 위상이 더 작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 너희들 하는 일 우리도 다 하는데 왜 굳이 너희를 좋게 봐야 하느냐라는 시각이 확산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저는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진보정당이 만나게 될 현실이 더 엄혹해질 것 같아요. 제도 개선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문제는 제도가 바뀌어서 몇 석 더 얻을 기회를 얻고 이런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몇 석 더 얻는 자리가 넓어지면 그거 가지고 더 싸워봐야 오히려 다시 퇴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개인적인 바람과 소망은 진보정당은 소수정당답게 더 가벼워져야 되고 더 신속해져야 됩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지들 사이에서 정파라는 반목의 벽을 넘어서야 돼요. 그리고 운동이 신나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힘들고 고된 일이 신이 나야지 감수를 하는 거지. 내부에서 다투느라고 내부 피로도가 높아져서야 어떻게 신나서 국민들을 만나고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 넘게 길게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다시 말씀드리지만 드린 이야기는 쓴소리, 조언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오신 진보정당 구성원 분들께 제가 감히 무슨 소리, 조언 이런 걸 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아주 우경화된 사람으로서 그렇지만 진보정당이 성공하길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으로서의 소망 정도를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심을 다해 덧붙이자면 어쨌든 어려운 환경에서도 이번 선거를 훌륭하게 치르신 모든 진보정당 구성원 분들께 뜨거운 감사를 보냅니다. 결과가 안 좋더라도 하루 이틀 소주 한 잔 진하게 마시고 또 툴툴 털고요. 현장으로 국민 속으로 더 뜨겁게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진보정당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예. 자, 이완배 기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회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또 문익환 목사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위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지방선거를 정리하는 기분으로 자유당이 선거에서 경제는 자유당입니다. 혹은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등등 했었던 헛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 제가 선거 기간 중에 자유당이 경제를 쟁점으로 잡아서 시비를 거는 걸 보고 진짜 웃겼거든요. 그런데 이걸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참았어요. 왜 참았냐면 제가 선거 때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 조지 레이코프라는 신경언어학자의 주장에 따르면 선거는 프레임 전쟁이라고 하죠. 예. 그리고 레이코프는 프레임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상대가 던지는 프레임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라고 조언을 하는 겁니다.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코끼리가 더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사람의 심리고 그게 프레임의 무서운 점입니다. 선거 때 상대가 프레임을 걸면 제일 나쁜 태도는 레이코프의 설명으로는요. 자꾸 그걸 대답하고 설명하려는 거예요. 아, 그게 아니고 뭐 이렇고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설명을 해도 해명을 하는 순간 그쪽 프레임에 빠져들게 됩니다. 유권자들은 머릿속에서 자꾸 그것만 생각이 나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선거 때 자유당 애들이 경제는 자유당입니다 할 때 제가 50 가까이 살아오면서 제일 크게 콧방귀를 뀌었는데 얘네들이 지금 웃기려고 이러나 개그가 이번 선거 컨셉인가 싶었는데 예. 일부러 반론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반론하고 앉아있으면 그 프레임에 빠져들 것 같았던 거죠. 물론 빠져들지도 않았겠지만
하여간 이것 말고도 워낙 그 한국 사회를 지배하는 여러 큰 프레임들이 있어서 대답을 했어도 됐어 보임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프레임을 대꾸하기 싫어서 그냥 입을 싹 닫아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논리에 동화된 분들이 적지 않았어요. 아, 정말 그랬나요? 그러면 할 걸 그랬죠?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제가 조금 후회스럽긴 하네요. 아무튼 뭐 이제 딱 끝났으니까 지금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만 또 선거 때 이제 그 이야기를 드리지 않은 이유가 하나 더 있어요. 근데 이 이유는 후반부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제는 자유당이야. 이런 프레임을 자유당이 내세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는 있었을 것 같아요. 촛불혁명하고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1년여가 지났는데 세상이 너무 많이 확 바뀌어버렸죠. 예. 그러니까 이 확 바뀌었다는 게 체감이 되는 요 1년, 확 바뀌었다는 요 대목 때문에 경제가 자유당의 타겟이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외교, 안보, 한반도 평화, 인권, 적폐청산 뭐 이런 영역은 확 바뀌었다는 게 온 국민이 다 느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확 바뀐 것 같은 느낌이 잘 안 드는 영역이 경제 영역입니다. 이게 사실은 경제 영역의 특징이기도 해요. 그 세상에 어떤 나라의 경제가 1년 만에 작년에는 극빈세였는데 갑자기 올해 막 부유층으로 이렇게 변하는 경제라는 건 있지 않거든요. 그런 걸 바란다면 경제를 연구를 하는 게 아니라 로또 번호를 연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라는 영역이 1, 2년 안에 확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과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에 보기에 비빌 수 있는 언덕은 이게 거의 유일한 겁니다. 다른 건 확 바뀌었는데 요건 남아있으니까요. 또 한 가지 경제라는 영역은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의 경합터입니다. 그래서 일치된 국가적 견해 이런 분위기가 형성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경제라는 것이 파저티브 썸, 뭐 제로섬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경제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는 파저티브 썸 게임으로 들어가기까지는 시간이 무지하게 많이 걸려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 영역을 제로섬 상황, 내가 이만큼 얻으면 상대가 이만큼 뺏기는 상황으로 인지하는 경향이 훨씬 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반도 평화 이런 거 여론조사에 보면 80%가 찬성하잖아요.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는 파저티브 썸 결론이 가능해요. 그런데 최저임금 급속 인상, 이 문제는 단기적으로 보면 사람들 사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로섬으로 보일 만한 요소가 있죠. 노동자들 임금이 급속도로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손실이 본다. 이런 식의 저쪽의 이익, 이쪽 손실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80%, 90%에 이르는 전 국민적인 지지 이게 좀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자유당으로서는 비빌 언덕인 것 같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꽤 많다. 그리고 경제가 다른 영역에 비해서 확 바뀌었다는 느낌은 주지 않는다. 이 두 가지 이유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큰 소리로 콧방귀를 낄 수밖에 없었던 건 다 좋은데 그러면 9년 동안 뭘 하시다가 이제 와서 지랄이시냐 뭐 이런 생각이 저는 먼저 듭니다. 소득주도 성장과 강력한 복지 정책은 북유럽처럼 안정적으로 이렇게 재생산이 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한 정책입니다. 1, 2년 안에 이게 확 바뀌기가 좀 어려워요. 그래서 전 국민적인 동의를 받기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죠. 스웨덴 같은 경우도 보면 복지국가가 확립되는 데까지 3인당이 한 5년에서 7년 정도 상당히 심각한 계급투쟁을 벌입니다. 예. 이 작업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자유당 애들은 9년 동안 집권하고 있었잖아요. 아니 그렇게 경제에 소질이 있으신 분들이면 9년 동안 그 긴 기간 동안 좀 잘했어요. 왜 지금 와서 난리십니까? 그러면 이제 지난 1년간 경제의 변화가 당연히 이건 한반도 평화 문제처럼 확 바뀔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만 자유당이 경제를 통째로 넘기시겠습니까? 라는 선거 슬로건을 내세울 정도로 안 좋았던 거냐? 아니면 거대한 변화를 준비하는데 적절하고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느냐? 이걸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썩 좋아하는 지표는 아니지만 저쪽에서 제일 많이 들먹이는 게 GDP니까요. GDP를 사용해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작년도 우리나라 GDP가 3% 성장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수치였어요. 그런데 3분기 GDP가 이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리고 4분기 GDP가 이례적으로 나빴어요. 3분기는 1.4% 증가했는데 1년에 3% 증가했는데 3분기에만 1.4 절반 가까이 올랐으니 무지하게 좋았었던 거죠. 반면에 4분기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이건 아주 안 좋았었던 거고요. 작년 3분기 GDP가 발표될 때 저도 브리핑에서 헉하고 놀랐다 이렇게 해설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4분기 GDP는 별로 안 좋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GDP라는 건 보통
전분기 대비해서 얼마를 성장했느냐를 보는데 3분기에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제가 보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많이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4분기는 전분기 비교해서 많이 오르기가 어렵죠.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3분기에 추석이 없었어요. 추석이 9월 30일 토요일부터 10월 9일 한글날까지 그 슈퍼 할러데이, 열흘짜리 휴일이 4분기에 몰려 있었습니다. 이래서 4분기 GDP가 안 좋을 거라는 건 사실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번 1분기 GDP는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요. 딱 1% 올려서 1% 고기에 딱 걸려 있던데 올해 목표가 3% 정도니까 사실 1분기에 1% 오른 거면 세계적인 저성장 국면 감안하면 괜찮은 수치입니다. 예, 뭐 어마무시하게 좋다고는 말을 못해도 나쁘지 않은 수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숫자 속에 가려진 내용을 들여다보면 생각보다 훨씬 좋습니다. 4분기에 0.1% 마이너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제자리 걸음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건설 투자 성장률이 마이너스 4.9% 폭락을 합니다. 서비스 수출도 마이너스 5.4% 박살이 났습니다. 요거는 아마 사드 영향이 특히 컸을 겁니다. 중국 관광객이 워낙 줄었으니까요. 건설과 사드 영향 상황에서 4분기가 제자리 걸음으로 버틴 이유는 내용이 민간 소비가 많이 개선됐기 때문입니다. GDP의 소비가 기여한 대목이 0.6%포인트 상승을 해서 4분기에 상당히 불리한 여건의 GDP를 끌어올렸습니다. 커버를 해준 거죠. 올해 1분기로 넘어오면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1분기 GDP가 1.0% 증가로 괜찮았는데 건설 투자 1분기 증가율은 전기 대비 1.8% 올랐거든요. 그런데 이건 예측치가 무려 2.8%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측치보다 훨씬 낮게 떨어졌어요. 건설업의 전분기 대비 생산 증가율도 2.1%로 아주 낮습니다. 작년 1분기는 4.8, 2016년 1분기는 3.7. 그러니까 대략 1분기에는 한 4%에서 5% 정도 생산 증가율이 올라야 되는데 올해 1분기는 2.1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이 전반적으로 다들 안 좋은 상황입니다. 반면에 올해 1분기 소비의 역할이 상당히 강해졌습니다. 민간 소비가 0.7% 늘었는데 이게 작년도 1분기 이후에 제일 좋은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왜 이 얘기를 길게 드리냐면 GDP 숫자를 숫자로만 끌어올리려고 마음먹으면 제일 편한 건 건설 분야의 돈을 때려박는 겁니다. 예. 건물 하나 지으면 여기에 드는 돈이 다 GDP에 잡히니까요. 이게 이명박근혜가 즐겨 썼던 방식이죠. GDP 목표 달성한다고 4대강 파헤치고 뭐 빚내서 집 사라 이 지랄들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4분기, 1분기 GDP 숫자에 보면 건설 비중이 계속해서 줄어듭니다. 반면에 국내 소비가 상당히 아래쪽을 버텨주는 마지노선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1% 성장이라도 질이 달라지는 거죠. 가계부채가 1,400조 지고 있는 상태에서 소비가 이 정도로 버텨준다는 건 매우 고무적인 겁니다. 지금 경제 지표를 보면 경제가 1년 만에 확 바뀌었다라는 느낌은 당연히 주기 어렵지만 그래서 내면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매우 부드럽게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들어요. 예. 제가 처음에 자유당이 경제 프레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선거 때 대꾸를 하지 않았던 또 다른 이유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제부터는 그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요.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소득주도의 폭발적인 성장, 이건 가능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 지표를 대할 때 숫자를 좀 잘못 읽는 대목이 어떤 거냐면 1970년대, 80년대 폭발적인 경제 성장률에 대한 기억, 추억, 환상 이런 게 너무 큽니다. 세계적으로 전쟁으로 쑥대밭이 된 나라가 세계 10대 경제 강국이 된 나라는 세 나라밖에 없습니다. 우리, 일본, 독일이죠. 즉 이건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현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표를 제대로 읽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왔던 70년대, 80년대 고도 성장이 비정상적인 거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안 되면 엉뚱한 목표에 자꾸 그리움을 갖게 됩니다. 이명박이 대통령 될 때 747 공약을 내세웠거든요. 7% 경제 성장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CEO 출신이 대통령이 되면 7%나 성장한대, 70년대, 80년대만큼 성장한대 이렇게 혹해버리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이렇게 가버리면 암흑의 9년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신께서 세상을 멋대로 주무르지 않는 한 지금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 와도 한국 경제는 당분간 앞으로 7% 성장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걸 왜 장담하느냐면
3차 산업혁명 이후에 안정적인 세계 선진국 중에서 그 어떤 나라도 정상적인 환경에서 7% 성장을 한 나라가 없습니다. 유일한 나라가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는 완전히 얘기가 다른 거죠. 안정적인 선진국이라고 보기가 어려운 겁니다. 게다가 중국도 지금 악랄한 저임금 구조를 바탕으로 수출 주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 저게 우리가 갈 길이라고 말하면 코미디인 거죠. 세계 양강 국가인데 모름지기 그런 나라에서 대부분의 인민들이 흑빈 생계 수준에서 살고 있는 게 우리의 모델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게다가 중국조차도 성장률이 7%에서 계속 조금씩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선진국이라면 7% 성장, 5% 성장 이런 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는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말에서 제가 중시하는 핵심은 성장이 아닌 겁니다. 문재인 정부도 애둘러서 이번 정부는 GDP 성장 수치에 목숨을 걸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하던데 아주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성장률이 높지 않아서 살기가 퍽퍽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야기는 선거 때 하면 안 되죠. 네. 정치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이야기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유권자들은 워낙 성장에 대한 환상이 많아서 소득주도 성장에서 성장 쪽은 조금 잘 안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순간 표가 우수수 떨어집니다. 뭐 어쨌든 선거에서는 성장을 한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선거가 끝이 났고요. 다음 선거까지 한 2년이라는 시기가 있으니까 우리 사회가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의 목표가 성장이냐 아니면 지금까지 충분히 키워놓은 경제적 파이를 잘 유지하고 조금 느리게 성장하더라도 그 혜택이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분배냐 이걸 이제 한 2년 정도는 고민을 해봐야 돼요. 일본 도시야대학교의 하마노리코 경제학과 교수가 일본 경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발 좀 대국 강박증을 버려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나라에 맞는 말입니다.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국제적으로 경제 지표를 발표를 하면 수치상 다른 나라를 이기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세계 몇 위, 몇 강 이런 걸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제일 마음에 안 와닿는 지표가 뭐냐면 우리나라가 경제 규모 면에서 세계 GDP 11위다. 이런 이야기 하면은 사람들이 우와 우리가 이제 10강에 가까웠구나 이렇게 좋게 반응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진짜 1도 안 와닿습니다. 그게 뭔 상관이 있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모습이 세계 200개 나라 중에 11번째가 됩니까? 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체감 순위는 한 52, 70이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요. 국민소득이 3만 달러 드디어 넘는다. 뭐 어쩌다고요 그게요. 내 국민소득이 3만 달러는커녕 그 한 5분의 1도 안 되면 그게 내 삶에 무슨 변화를 주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소득 3만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이런 게 대국 강박증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나라의 모든 경제 지표가 좋아요. 그러면 국뽕이 들죠. 대한민국 뭐 짝짝짝짝짝 다 좋은데 내가 사는 모습은요. 경쟁에 치여서 패자들은 죽음으로 내몰리고 매일 숨이 턱턱 막혀 살아갑니다. 이걸 좋다고 얘기를 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북유럽 국가들 가보면 니네 GDP 규모로 순위가 몇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진짜 어리둥절해합니다. 네. 국가 경제 순위 이런 수치 아예 관심이 없어요. 야 너희 나라 룩셈부르크 니네가 1인당 국민소득 1위래 하면 뭐 어쩌라고 뭐 이런 반응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대한 국가 단위의 성적 지표, GDP 이런 것들은 대국 강박증을 자극하는 허구의 이데올로기일 뿐이지 그 국민들의 삶과는 아주 동떨어진 지표라는 거죠. 그게 좋아져야 될 이유도 없고 그게 좋아진다고 열광해야 될 이유도 없습니다. 목을 매야 될 이유도 없는 거죠. 저는 아직은 아니지만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성장 이데올로기의 허구성을 벗어던지면 조금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 한국 선거에서도 당당하게 정치인들이 탈성장을 이야기할 때가 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 겁니다. 지금이야 뭐 선거에서 탈성장 이야기하면 표 우수수 떨어질 걸 각오를 해야죠. 그런데 대국 강박증을 펼쳐내면 경제라는 단어가요. 경세재민의 약자입니다. 경세재민은 세상을 다스려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한다 라는 뜻이에요. GDP 성적으로 세계 10등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 세상을 다스려서 백성을 고난에서 구제하는 게 경세재민, 경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제 문제를 접할 때 와 한국은 대국이 되기 위해서 GDP 이게 아니라
점점 더 본질로 다가가면 민중들의 고난과 가난을 구제하고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것, 이런 식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시기가 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올 거라고 보고요. 전반적으로 저는 한국의 거시 경제 지표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큰 오류 없이 부드럽게 잘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한반도 평화 문제처럼 확 바뀔 수는 없어도 그 경제 문제를 대할 때 너무 기대 수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한반도 문제처럼 이렇게 확 바뀔 수가 없는 영역입니다. 이제부터요. 예. 그런데 여전히 더디지만 천천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이 아니라 제대로 된 분배가 되는 나라, GDP가 높아지는 나라가 아니라 국민 행복이 높아지는 나라로 조금씩 잘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실을 보기까지는 인내와 시간이 필요하죠. 그래서 정치자분들께서 자유당 얘기 고통으로도 안 들으셨겠지만 그런 이야기가 들려도 우리가 가는 방향에 대한 확신을 잃지 마시고요. 더 많은 민중들이 경제 재민, 고난에서 구제되는 그런 경제의 본질을 향하는 한국 경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완배 기자님, 이번 한 주간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부모님의 생신 또는 기념일에 아주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부모님의 소중한 일생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억의 책을 선물해보세요. 부모님의 어린 시절부터 젊은 시절 그리고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삶의 여정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도록 최고 100장까지 들어가는 사진첩과 더불어 기자들이 직접 인터뷰를 통해 작성하는 생애사까지 더해져 오직 부모님만을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기억의 책을 10년 노하우로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200페이지 분량 12권에 2부까지 함께 드리는 구성으로 440만 원에 모십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지금 신청해 보시죠. 평범한 사람들의 아주 특별한 기록. 기억의 책 만민보.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